이 얘기만 들으면 무함마드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화를 안 해요? 제가 좀 위험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안 돼요. 위험하게 만들어. 큰일 나. 큰일 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이자 전 세계 20억 인구가 믿고 있는 종교인데도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슬람교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안대 유로메나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탄생했을지 탄생 배경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첫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 하면 무조건 무하마드잖아요. 무하마드. 예, 무하마드라는 인물이 무슬림들한테는 진짜 어떤 의미인지 밖에 나가서 무하마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이다. 교조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네, 무함마드.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의 교조가 무함마드다. 무슬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말입니다.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요? 무슬림들 입장에서.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왜 그러냐 아세요? 무하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무하마드 이전의 세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하마드 이전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만들었다는 신이 있다면 무하마드 이전에 있는 시대도 신이 만들었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느님이 종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기독교 얘기 같은데요? 예. 이슬람교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슬람에서 볼 때. 예. 그래서 올바르게 살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좀 잘 살다가 개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또 보내요.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또 정화를 해요. 그 사람들이 쭉 똑바로 가죠. 또 더러워지니까 그 모세를 보내가지고 또 네. 정리를 해요. 그리고 쭉 똑바로 가다가 또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요. 그래서 예수를 해서 또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더만 또 애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안 따르고. 그래서 하느님이 마지막으로 무함마드에게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는 새롭게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받아왔던 걸 다시 한번 받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한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배죠. 어. 선배의 예언자고 네. 모세도 선배의 예언자고. 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무슬림들이 무함마드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무슬림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은 네. 기독교랑 이슬람교랑 뿌리가 같은 거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죠?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예. 어떤 인물입니까? 메시아죠. 예. 그런데 이슬람에 있어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슬람에서는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의 예수의 지위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예수의 지위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두 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를 신으로 따르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는 인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무함마드 선배님이니까. 예, 선배님이니까. 예, 선배 예언자니까. 예. 그런데 인간으로서 아주 훌륭한 인간으로서. 그러면 무함마드도 그냥 하나의 인간이죠. 인간인 예. 거고 무하마드를 숭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나 보네요. 안 그러면. 됩니다. 무하마드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나오면 큰일 나죠. 나오면 큰일 납니다. 무하마드가 마지막 선지자로 가장 중요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거를 우상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무함마드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화를 안 해요? 제가 좀 위험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안 돼요. 위험하게 만들어. 큰일 나. 큰일 나. 예. 지금 우리한테 배우셨죠? 예. 무함마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럼 무함마드에 대해서 나쁜 얘기 써도 괜찮겠죠? 흉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흉 정도요? 예. 예.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 그러면은 그 예언자 어떤 의미예요? 그게 예언자라는 거는? 무슬림들은요. 예. 그 위대한 예언자가 글자를 몰랐다고 생각해요. 글자를 안다면 예. 하느님 말씀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는 문맹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거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요. 코란은 그러면 누가 적어요? 무함마드가 적은 건 아니죠. 무함마드는 말을 전했고 네. 그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문맹,
그만큼 영혼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함마드는 현대 치면 전화기예요. 예. 하느님이 전화기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그럼 전화기가 말을 전해주죠. 근데 무함마드가 하느님의 뜻을 곡해해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래서 무함마드는 전화기와 같은 존재다. 이슬람교가 무함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거는 맞잖아요. 무함마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함마드요. 예. 전형적인 트리플 A형 성격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상인인데 상인이라고 어릴 때 해요. 부모님을 여인 전형적인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비운의 주인공 예, 같은. 그렇죠. 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 예. 어머니는 6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키웠거든요. 할아버지 8살 때 돌아가십니다. 아이고. 근데 부인 덕을 잘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와이프가 될 사람이 무함마드를 좋아했어요. 오. 왜냐면 그 와이프가 고용주였거든요. 와이프가 하는 회사에 고용돼서 들어갔는데 네. 일을 너무 잘해. 예.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여주인이 중매를 요청을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 전생에 보면은 무함마드가 25살일 때 40살인 카디자와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함마드가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데 당시 메카 사회는 다신교 사회예요. 예. 근데 다신교가 되게 편한 거 아시죠? 왜죠? 다신교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신이 있고 부엌 가면 부엌 신이 있고 그냥 빌면 되잖아요. 여러 신이 있으니까 어디 가든 신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예, 사람들 즐겁게 잘 지냈죠. 예. 근데 무함마드는 강렬한 유일신 체험을 해요. 아, 우연히.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이슬람 전공에서 가장 싸움이 많이 되는 게 무함마드가 어떻게 이슬람의 그 가르침을 받았느냐, 직접 받았느냐, 아니면 혹시 유대인들하고 만나서 영향을 받았느냐, 아니면 크리스찬들 만나서 영향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싸움이 지금도 많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이 채널이 폭파될 수도 있어요. 예. 좀 그러니까 얕게. 얕게 들어가면은 얕게. 그래서 그 유일신 체험을 하는데 사실 유일신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 정의를 얘기를 해요. 약자 보호. 예. 사실 이슬람의 가장 큰 메시지가 약자 보호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의 문헌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네. 약자들이 이슬람교의 신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 변혁 운동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기득권층에게는 굉장히 또 반감을 사는 일이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슬람교가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무함마드가 40살 때 이 예언자가 됐다니까 610년에 되는 거고요. 그리고 뜻을 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니까 고향인 메카를 622년에 떠나서 메디나로 가요. 메디나에 있으면서 메카의 고향 사람들과 여러 번 격돌을 하다가 결국에는 630년에 메카를 정복하고 예. 메카를 통일을 해요. 아라비아 쪽을 통일하고 632년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무슬림들이 만든 제도가 칼리파라는 제도예요. 칼리파, 영어로 칼리프라고 그러는 건데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사도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명의 칼리파가 무슬림 제국을 아라비아를 더 확장을 시켜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4번째 칼리파가 죽고 새로운 우마야 세속 왕조가 생겨요. 661년에 최초의 세속 왕조가 생깁니다. 661년에 새롭게 지도자가 된 사람이 모아위야인데 수도는 다마스쿠스. 주변 지역은 이미 이제 무슬림들이 정복을 많이 했고요. 예. 711년경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 세계가 거의 완성이 돼요. 정확하게 그 지역이 어디죠?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서 나와서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아랍 국가들이죠. 시리아, 뭐 이집트, 이라크 이런 그때 일주만. 당시에 그거요.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과 비잔틴 제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무슬림들이 무너뜨렸고 비잔틴 제국의 땅들을 뺏어서 예,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지역 위 중근동 지역을 장악한 거죠. 711년이 되면은 지브랄타 해협을 넘어서 스페인까지 가서 스페인을 정복하고요. 이야. 그러니까 1492년까지 거기를 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무슬림 지역이었죠. 616년에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슬람 제국이라는 게 형성되기까지 711년이니까 딱 100년 정도. 100년 정도 걸렸죠. 아니 이게 너무 놀라운데요. 단 100여 년 만에 세력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다고?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에 보면 그 이전에 있던 왕조들이 서로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긴 거죠. 그걸 이슬람 종교가 치고 들어왔고 공백이 생긴 지역을 완전히 전부 다 아랍 왕조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슬람교가 처음부터 새가 많았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복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아랍바야 바깥으로 나갔었을 때에는 종교를 전파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로 갑니다.
무슬림들은 소수였어요. 항상 소수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이 이슬람화가 되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되는 거고, 그래서 초창기 정복 사업을 칼이냐 코란이냐 해서 정복해가지고 안 믿으면 죽이겠다 해서 퍼져간 게 아니라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경제적 이유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닌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요. 근데 다 무슬림이 되면 세금 못 걷잖아요. 그래서 개종도 못 하게 했습니다. 이슬람교를 전파하려는 게 아닌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정복되는 사람들이 동화되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개종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주류 종교가 된 거죠. 이슬람교는 탄생은 이렇고 이슬람교에 대한 오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라고 하면 아랍, 이슬람, 중동 좀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좀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요. 아랍어에서는 네. 이슬람이라는 게 종교 이름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를 붙이는 게 하나의 특징이 돼서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불교, 뭐 힌두교. 유교, 힌두교 네. 이렇게 교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동의 정의는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중동이라는 말은 지리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음. 그냥 지정학적인 용어입니다.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같은 의미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고물처럼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정치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권력. 그러면은- 예. 네. 그래서 중동이라는 말은 중간 동쪽이잖아요. 누구한테 이게 중간 동쪽이겠어요? 유럽. 유럽 애들이죠. 입장에서 네. 예, 서구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서예요. 우지 따진다면. 그렇죠. 예, 우리 쪽은 다 서쪽이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 쪽에 있는 거를 극동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리고 가까운 건 근동. 그 중간 정도를 중동. 이게 원래 이 말은 1902년에 내셔널 리뷰라는 잡지에 영국의 해군 전략가의 마한이 처음 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서방적인 용어고요. 그 당시에 갈 때는 지금 인도하고 이란을 가리켰는데 넓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역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광해의 중동이 있고 협의의 중동이 있습니다. 진짜 협의의 중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프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쪽에 있는 국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넓게 말씀드리면 중앙아시아까지, 파키스탄 이쪽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는 중동을 계속 그렇게 더 넓게 보는 시각이 훨씬 더 그래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중동 지역 워낙 이제 물자나 교류나 서로 간의 교통이 편해졌기 때문에 문화가 계속 전파되고 있는 그런 역할도 있어서 중동을 더 넓게 보는 시각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근데 그렇게 안 보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축구. 축구. 우리 그렇게 보면 월드컵 못 나갑니다. 아. 예, 우리는 아시아 예선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중동 친구들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이집트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 이집트 축구 잘해요. 모로코 이집트 축구 잘하고. 잘하죠. 예. 그래서 이게 중동이라는 말이 지리적인 용어 아니라는 네. 게 아시아 지역 예선을 하잖아요. 네. 그 아시아 지역 예선에 아프리카 안 들어옵니다. 튀르키예도 안 들어오고. 튀르키예는 유럽으로 유럽으로 갑니다.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축구 잘하는 애들 다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자주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매번 네. 나가죠. 고맙죠.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랍은요? 아랍은 아랍어를 쓰는 사람. 그리고 조상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랍 사람이고 똑같은 아랍어를 쓰는 사람이고 내가 아랍어를 쓰면 아랍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피라는 개념보다는 네. 언어의 개념이 좀 더 개념이군요. 커요. 아랍어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22개국입니다. 팔레스타인까지 국가를 포함하면 22개국이고요. 그리고 아랍어 외에 중요한 언어군이 튀르크어가 있고 페르시아어가 있죠. 페르시아는 이란어 계통을 쓰는 그렇죠. 나라가 이란,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거기는 아랍이라고 표현할 수 없군요. 거기는 아랍군 아니죠. 네. 거기는 페르시아어권이죠. 네. 정리해 보면 네. 어쨌든 이슬람이라는 거는 종교적 의미로 나누는 종교적 것이고, 의미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동이라고 하면은 지정학적 의미로 나누는 네.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아랍이라고 하면 언어 개념. 언어 개념으로 나누는 것이구나. 그러면 전 세계 이슬람 국가는 몇 나라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는 게 참 애매한데 네. 우리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끼리 좀 같이 힘을 합쳐서 클럽을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게 세계 이슬람 협력 기구가 있어요. OIC라고 IC. 그러거든요. 네.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이게 국가가 57개국입니다. 야,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9나라는 예. 사실은 자국민 중에서 무슬림이 50%를 넘어가질 않아요. 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무슬림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같이 무슬림들 국가들과 같이 협력을 해보자.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전 세계 각국 중에서 무슬림 인구가 50%가 넘어가는 나라는 48개국.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중동 지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친 터치에 딱 걸렸어요 지금. 어? 완전 뭐 혹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지금. 혹시 어떻게? 인도네시아?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예. 맞죠? 인도네시아. 네.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있고 네. 뭐 중동 지역이 아닌데 왜 이 나라는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라고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지도를 보셔야 돼요. 지도의 힘을 보셔야 돼요. 지도 저도- 가까워요. 그쪽 지역이 상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쪽에서 계속 넘어갔어요. 아랍 네. 쪽에서 넘어가고 그러면서 16세기가 되면 이제 거기가 무슬림화가 되는데 예. 왕이 무슬림이 되면 다 무슬림이 되죠.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슬람이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었구나 싶기도 한 것 굉장히 같아요. 가깝죠. 이슬람은 일단 술과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죠. 네. 왜 술과 돼지고기를 금하나요? 그러니까 중근동 지역에서 나오는 종교들이 유대교도 돼지고기 안 먹죠. 네. 그거는 뭐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 이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냥 네. 안 먹는 거예요? 예,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꿀안에서 먹지 말라는 네, 얘기는 나와요. 그럼요. 돼지고기도 꿀안에서 먹지 말라는 얘기 나오고 술도 먹지 말라고 나와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 앞에 유대교에서 안 먹었고요. 그래서 뭐 학자들 간에 얘기가 많은데 이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유대교 이전부터 아랍 지역에서 안 먹었을 수도 있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식품 영양학적으로 돼지고기는 빨리 상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먹기 힘들다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네. 유대교에서도 왜 안 먹는지는 정확하게 이유를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거기도 안 나와요. 가장 좋은 답은 네. 그게 적혔으니까 안 먹는다. 네. 아 간단하네요. 네, 먹지 말라는데 왜 먹어요? 간단하네요. 그거를. 저 이거 그죠. 진짜 신기했던 거는 무슬림들은 진짜 술을 아예 안 마시더라고요.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잘 마셔요. 먹다가 걸리면 어떻게 큰일 됩니까? 나죠. 친구들이 집에 전화해서 밀고 나갑니다. 벌금 내나요? 아니면 뭐 잡혀가나요? 때리지는 않는데 예. 대체적으로 안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UAE 같은 경우에도 가끔 트렁크 조사해가지고 술 나오면 잡아갑니다. 가장 엄격하게 하는 나라가 예를 들면은 이란과 사우디, 아프가니스탄인데 이란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례 행사로 각 집을 파티하는데 습격해가지고 술을 다 압수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금융업에서 이자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죠. 그런데 무슬림들 국가 중에서 은행들이 다 무이자 은행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무이자로 되면 제일 좋겠지만 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비용을 더 하는 거예요. 김준성 아나운서께서 자동차를 산다. 그런데 나는 무슬림이니까 무이자 은행을 가서 산다. 예금이 3천만 원이다. 예. 그러면 할부로 해가지고 이자를 내잖아요. 그거에 은행이 사와서 네. 팔아요. 아, 이자 금액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파는군요. 아. 예, 비용을 포함해서.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에도 신용거래를 다시 봐요. 신용거래를 보기 때문에 무이자 은행이 실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할 사람한테 돈을 안 빌려줘. 예. 그 대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이자 은행이 구제하는 방법도 또 있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같이 이자를 기본으로 한 현대 금융업에서 무이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도 무이자를 하려는 거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녁에 아무도 없어요. 길거리에. 네. 차도 다니잖아요. 네. 근데 빨간불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간불이 했을 때 아무도 없는데도 안 건너가고 파란불 때 건너갈 때 그 윤리적 만족감. 무슬림들 11조 내는 거 아세요? 네. 11조가 아니더라도 무슬림들도 자기 수입의 일부를 약자들이나 빈자를 위해서 내는 게 있습니다. 자카트라고 그래요. 자카. 약자들 위해서 2.5%. 근데 왜 무슬림 하면은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잘못된 너무 이미지죠. 죄송하지만. 예. 네. 극단주의달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슬림들이 서양의 지배로 들어간 게 거의 1798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재 많은 국가들이 서양이 만든 나라들입니다. 서양의 침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운동, 무슬림 회복운동이 정치적으로 시작되면서 반서구 개념을 갖게 되는 거고 그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무리한 테러를 하면서 전 세계에 1980년대 이후로 이슬람교가 폭력의 종교처럼 인식이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대변하지는 않는데 예. 워낙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슬람권의 아랍권 사회가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이데올로기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저런 극단주의 사상을 버리고 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나 사고를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 안 되고 있고 이 이슬람이나 아랍권 사회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 뭐 자유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세속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싹 트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80년대 이후에 이슬람
근본주의가 발흥하면서 이게 정치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폴리티컬 이슬람이라고 그러는데 무슬림 국가 세우고 무슬림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기독교 근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 좀 다른 점인데요. 이슬람은 법의 종교거든요. 예. 기독교는 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법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살게 굴었던 유대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 제자들이 안 지키는 걸 일일이 다 체크하고 다녔어요. 이게 하느님 법인데 왜 안 지키냐고 했었을 때 예수는 하느님 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 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그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가지로 환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를 지키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 진짜 그래서 법을 법으로 만드는 근본 정신을 따르는 거고 이슬람교나 유대교는요 하나하나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종교적으로 규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거를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랍 중동 쪽의 국가들은 네. 국교가 이슬람인 경우가 많죠. 거의 압도적이죠. 그럼 거기에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좀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슬람이라는 것을 국교로 삼는다 하더라도 예.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집트가 인구가 1억이 넘거든요. 예. 이 압도적으로 무슬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5에서 10% 정도에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 그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어떤 종교를 가지던 간에 무슬림이 압도적이 많다 하더라도 네. 세속적인 정부에서는 종교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거는 인정을 해줘요. 다만 개종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거는 괜찮은데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개종하면? 배신자, 배신자라 그래요? 배신자죠. 배신자죠.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교의 자유라 그러면 믿는 자유, 개종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무슬림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는 이슬람이 종교의 자유가 있긴 한데 예. 믿는 자유만 있어요. 선교와 개종의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을 했잖아요. 예. 무슬림 대다수 문화권이 세계 인권 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종교의 자유라는 항목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아랍의 봄 이후에 가장 진보적인 해석을 내린 곳이 모로코인데요. 모로코 국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가는 거 그거를까지 우리가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자들 모아놓고 예.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개종을 하는 것은 막지 네. 말자라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 무슬림 사회에서는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를 개종하는 거를 국가 안보 문제로 봐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왜냐면 서방의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서방 선교사들이 정보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역사적인 문제가 예, 얽혀 그래서 이 있는군요. 개종이 순수한 종교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봐요.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누군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첫 의심이 저거 무슨 스파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받아들이는 이 온도 차이가 커요. 그리고 또 이런 오해들도 있습니다. 히잡, 네. 여성들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슬람교는 좀 여성을 차별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라고 생각합니다. 오면서 X. 일단 교수님. 차별하죠. 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이거 안 쓰고 나갔다가 음.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여성에 대한 차별이지 않냐. 종교적인 신념 외에 사회적으로 그 분위기 자체가 여성들 이게 안 쓰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것은 여성 차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근데 오이면서 X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슬람적인 관습은 아니에요. 남성 문화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그 무슬림 페미니스트들이 얘기 많이 예. 하는데 이거는 왜냐면 7세기부터 남자들이 해석을 해서 그런다. 자기네들 식으로. 그걸 이슬람의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다. 예, 그래서 무슬림들도 여성 히잡이라는 게 반드시 규정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다수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는 경찰을 없앴으니까요. 없애려고 하면 없앨 수 있는데 왜 없애지 않나요? 쉽지가 않죠, 문화가 하나. 유대교도 있어요. 유대교에도 있어요. 남편 말고 다른 남성 앞에서 머리카락을 없다. 보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독실하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만.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여성들이 히잡 비슷한 걸 쓴 사람이 있고 예. 그다음에 아예 가발을 쓴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머리카락을 외갓 남성에게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여성 할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 특히 이집트 같은 데 가서 여성 할례를 받았냐
물어보면 거의 70에서 80%가 여성 할례를 받았다고. 인도네시아는 뭐예요? 60%. 근데 여성 할례는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허용해지고 있는 게 여성의 음액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잘라내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면서 성감을 없애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어린 시절에 많이 합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FGM이라고 그럽니다. Female Genital Mutilation. 이 관습은 원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원래 고대 이집트부터 해왔던 거고 예. 아프리카에서 해왔던 건데 그게 이슬람 쪽으로 넘어와서 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 전 세계가 이걸 잘 몰랐어요. 네. 그 90년대 아프리카에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유럽으로 와가지고 이걸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WHO에서 전 세계 여성 할례 금지를 해달라고 전 세계 요청을 했어요. 이집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당시 무바라크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이집트가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최고 이슬람 지도자가까지 나서서 예. 이건 이슬람 관습이 아니다. 하지 말아라. 예. 하면서까지 사람들한테 계몽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왜 이거를 하냐고 물어봤었을 때 이 클리토리스는 여성 안에 있는 남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지 내가 완전한 여성이 된다.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어떤 남자가 나하고 결혼해 주겠느냐. 말도 안 되는. 예,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무슬림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종교를 믿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 인구가 20억이 넘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다 부딪히고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른 종교 공부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말아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슬람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과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도 소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